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부동산 급등과 증시 불안정에 대한 국민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괄적으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종잡을 수 없는 증시 출렁임이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김동연 지사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는데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움 선언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예산 부족, 어찌 보면 예상됐던 일일 텐데요. 전임 지사만의 문제도 아닌 듯도 합니다. 먼저 김준석 기자가 오늘 발표 내용부터 정리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옅은 미소로 들어섰지만 단상에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합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전임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기지 않은 것이죠.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더 이상 위기를 미룰 여력도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임 김동연 지사 시절이던 지난해 20년 만에 9,43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돼 한도 99.6%를 채웠고 조례까지 바꿔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5,588억 원을 일반 회계로 끌어다 썼다는 겁니다. 특히 노인 장기 요양과 학교 급식 등 필수 민생사업 예산조차 올해 9개월치만 편성하고 마지막 석 달치는 세워두지도 않았다며 도민과의 신뢰를 말아먹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기금 끌어다 쓰고 지방채를 엄청나게 발행하고 이렇게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추 지사는 당장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역설적인 건 경기도 부채가 민주당 소속 전임지사 2명이 재임할 동안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늘어난 빚은 어디에 쓰였고 재정은 왜 악화됐는지 이어서 차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기도가 진 막대한 빚의 원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합니다. 4조 1,957억 원의 막대한 현금성 지원금을 지출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실적이 역대급 화학을 맞고 있지만 경기도로 들어오는 세입은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빚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건 이재명 지사 시절이었습니다. 2020년 1조 7천억 원이던 채무는 임기 마지막 해 2조 9천억 원대로 64% 넘게 치솟았습니다. 이후 김동연 지사 시절에도 빚은 계속 쌓여 2024년 4조 9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여파도 있었지만 복지 예산 등 고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2022년 청년 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지원 사업 등에 연간 1,5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김동연 전 지사는 버스 공공관리제, 수도권 환승 할인에 올해만 6,5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반면 가장 큰 세입원인 취득세는 2022년 이후 3조 원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지사 시절 가장 가파르게 부채가 증가했다며 이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한 달 만에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나선 이유가 뭔지 뉴스더에서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윤 기자, 9개월짜리 미생 예산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썼길래 이렇게 돈이 부족한 겁니까? 네, 쉽게 말해서 들어올 세금은 줄었는데 고정 지출과 빚이 늘어나다 보니 올해 필수 예산조차 다 세우지 못하고 9개월치만 짜놨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한도를 꽉 채워서 빚을 내고 또 각종 기금까지 털었었는데도 돈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여기에 부동산 취득세 수입마저 줄어들면서 당장 수천억 원 규모의 지출을 깎아야 하는 지경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네. 자, 그 정도면 정부가 관리하는 게 있죠. 재정위기 관리단체. 그 수준 아닙니까? 네, 재정위기 관리단체로 지정되려면 이 채무가 예산의 25%를 넘겨야 하는데요. 경기도는 올해 1분기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4.7%로 정부가 관리해야 할 위기 수준은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채도 법정 한도 내에서 발행된 만큼 지방채만으로 재정 부실을 단정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추지사도 경기도 재정난이 단순히 씀씀이 문제만이 아닌 세금 구조도 한몫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게 핵심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인프라 투자를 해서 기업을 유치해도 세수는 시와 군으로만 가고 또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도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네. 결국 경기도 긴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정부도 세입 구조를 좀 손봐달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지점이 추지사 측이 16년 전이었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모라토리움 선언을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입니까? 네, 우선 지난달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브리핑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셨던 때의 마음이 이와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범 직후 재정 위기를 전면에 내세워 전임자 책임을 부각했다는 점은 판박입니다. 네. 다만 2010년 성남시는 당장 채워 넣어야 할 빚 5,200억 원을 갚지 못해서 지급 유예를 선언했던 거고 경기도는 지금 당장 빚을 못 갚겠다는 게 아니라 긴축 재정을 예고한 단계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굳이 왜 이재명을 언급했을까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식 정치 문법을 차용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당시 모라토리엄 선언은 재정 위기를 정면 돌파한 성공한 행정가 이미지를 각인시킨 대표적 장면이었는데요. 추지사 역시 육선 정치인을 넘어 위기를 극복하는 행정가 이미지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네. 자, 그럼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야권에서는 반쪽짜리 책임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추지사는 전임 도정탄만 했지만 채무는 이재명 지사 시절에도 늘었고 또 당시 늘어난 복지 예산이 지금의 재정 압박의 주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번 선언이 과연 재정 정상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 공방에 그칠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외기 선언으로 경기도 재정이 좋아진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자들의 세부담이 늘면서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살지 않더라도 거주 기간을 인정하는 예외 조건을 놓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시장 혼란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허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명의 자녀를 둔 40대 A씨. 7년 전 아이들 교육을 위해 자신의 집은 전세를 주고 목동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인 탓에 졸지에 종부세를 내게 돼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니게 하고 싶은데 아이들만 보고 여기서 몇 년을 더 버틸 것인가 아니면은 탈목동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집이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부담이 늘게 되자 증세 대상이 된 이들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장 이전이나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옮긴 경우 3년까지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방 발령 나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출근해야 하나, 3년만 봉양하라는 거냐, 개인사까지 정부에게 허락 맡아야 하냐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약의 경우만 봐도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을 위한 이사는 예외로 뒀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많이 와요. 초등학교 6학년 한 9월, 10월까지 여기 전학이 돼야 그 다음에 중학교 되죠.
정부는 예외 규정에 대한 신청과 입증 절차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한다는 입장이어서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두고 후폭풍이 컸던 탓인지 이번 세제 개편안은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부작용만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번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송병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 종부세 대상자는 첫 해 3만 6천 명에서 퇴임 때는 30만 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크게 높였습니다. 대상자는 2017년 33만 2천 명에서 2022년 11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선 집값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의 차이를 둬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의 부담을 강화했습니다. 종부세 최고 세율은 문재인 정부 때의 6%보다 소폭 낮지만 집값과 공시지가 급등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시세 32억 2천만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 8만 3천 명가량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문제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민들이시죠. 18년까지는 아직 유예가 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양도세를 한번 쳐야 될지. 실거주가 아니면 세금이 무거워지는 만큼 그 부담이 전월세로 전가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서 수급 불균형에다가 전월세 가격 상승까지 나타나는. 세금으로 집값을 누른 과거 대책들을 보면 발표 직후 한 달은 주택 거래가 최대 8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면 집값 하락폭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민심이 들썩이자 국민의힘이 최악의 세금 테러, 고려장 세법이라며 정부를 더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서울 지역에서 절대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동을 걸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제지당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려를 전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한 응답은 57.6%였습니다.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주자,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정책 발표 이후 실시된 조사에선 부정평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서울 가구의 60%에 달하는 전월세 사는 국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거라며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도 압박했습니다. 들은 누워서라도 누군가 막아야 되고 민주당 서울시 국회의원 38명이세요. 그분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은 서울 강남 3구의 60, 70대에게 집을 팔고 수도권을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청와대에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영등포와 구로 등 준공업 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전달받자 서울시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공급을 늘리려면 국토부의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모레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점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여권 입장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롤러코스터 장세의 원인을 단일 종목 ETF에 두는 분석들이 많아지면서 국민의힘은 ETF 관련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필요성까지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왔던 조국 혁신당도 정부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금융당국의 우려에도 정부가 단일 종목 ETF 출시를 밀어붙였다면서 다른 배경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혹시 로비나 부정한 정탁이 있었던 건 아닌지 대국민 피해 극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실체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주장했던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조를 거부할수록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야당 투톱이 동시에 전면에 나서 특검 등을 촉구한 건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비판은 법률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사태는 명백한 관치금융의 실패라며 김용범 실장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ETF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조 전 대표는 민정수석실 감찰도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10명 중 4명이 레버리지 ETF를 포함한 정부 정책을 주가 하락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ETF 사태는 국조나 특검을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선거와 또 결부시켜가지고 정치 공세하는 시도로 보이거든요. 정부가 추진한 증시부양책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상황인데 부동산 문제와 함께 야권의 공세가 한동안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블룸버그가 우리나라를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어느 때보다 좋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삼전 릭스 레버리지 논란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동안 고점 대비 30%가량 빠지며 역대급 변동성을 보인 코스피. 오늘은 3% 넘게 오르며 올해 22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울렸습니다. 예탁금 상향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 대금은 줄었지만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증시에 대한 외신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어제 한국이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가 되고 있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도입 등 정부의 어설픈 개입이 변동성을 키웠다고 꼬집었습니다. 코스피 등락이자자 해외 기관 투자가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곧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며 다수 투자은행들도 증시의 견조한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을 키운 원인은 여러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지적엔 선을 그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 발표 같은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 필요한 건 괜찮다는 자평이 아닌 날카로운 외부 평가에 따른 자기 반성과 혼란을 수습할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논란이 된 게 벌써 2달여 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등을 모욕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큰 파문이 일어섰죠. 그런데 경찰이 오늘에서야 스타벅스 본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가지고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빠져나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모욕 구의성.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스타벅스에 지난 5월 18일 탱크데이 행사를 고발한 지 2달여 만입니다. 탱크나 탁자를 딱 때렸다. 이 부분은 절대 그 마케팅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압수수색 영장엔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모욕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일부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반려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타벅스 코리아 자체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신세계그룹도 자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팀원 3명은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이 회사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되는 까닭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직원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탱크데이 기획에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야구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응원 구호를 외쳤던 서울 배제고 야구부원들에게 학교 차원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은 중징계를 받았다는데요.
5.18 단체들이 선처를 당부했던 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죠. 이상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9일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제일고 선수들을 상대로 조롱성 구호를 외친 배제고 야구부원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이어지며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지만 선처 요구가 잇따랐고 야구부 36명 전원이 직접 사과하고 광주제일고가 받아들이면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선에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배제고가 최근 학교 차원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제고가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중징계하고 나머지 구호를 따라 외친 10명을 경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제고는 야구부 코치 4명도 직무정지 조치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생 개개인의 신상 노출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처를 촉구했던 5.18 단체들은 학교 측의 갑작스러운 중징계 결정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야구협회에서는 정작 출전 1개월만 한다는데 학교에서 시킨다고요?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전국 학부모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학교가 사회적 비난과 정치적 압력에 떠밀려 학생들에게 과도한 중징계를 내린다면 교육이 아니라 응징에 가깝다며 징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네, 오늘도 극한의 폭염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한강의 수온마저 30도를 넘겼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지금 저희 취재기자가 뚝섬 한강공원에 나가 있습니다. 김서정 기자,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서울 열대야가 벌써 14일째였는데 오늘 밤은 어떤가요?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뚝섬 한강공원의 기온은 섭씨 32.8도입니다. 낮보다는 조금 더 시원해지면서 한강공원 캠핑장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집에 있기는 너무 더워서 강바람 맞으면서 시원하게 밤에 밤핑하고 싶어서 신청해서 왔어요. 한강 뷰도 좋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낮 서울 최고 기온은 39도까지 오르며 어제에 이어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도 오늘까지 15일째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한강 수온도 오후 5시 기준 30.4도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강 수온은 지난달 29일 가장 높을 때 25도 정도였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수온이 3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 물속 산소 용해도가 낮아지고 물색이 녹색으로 변하는 녹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 말고 전국적으로는 열대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2.11로 1974년 관측 이래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전남 광주가 38도, 대전이 37도, 인천과 대구가 36도까지 오르면서 폭염 중대경보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청, 전남, 광주 일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인 상태가 3일 넘게 이어질 때 발령되는 고수온 경보도 지난달 30일 6개 해역에서 오늘은 17개 해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머물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TV조선 김서정입니다. 네, 이런 날씨에 야외에서 스포츠 경기 관람하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제는 프로야구장 관중석에서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어제 인천 야구장에서만 25명이 온열 질환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강석 기자입니다. 덕아웃에 있는 코치도 그라운드의 포수도 쏟아지는 땀을 연신 닦아냅니다. 9회 초 시작 직전인 어젯밤 10시 일루 쪽 관중석이 술렁이더니 안전요원들이 다급하게 몰려듭니다. 25살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안전요원들의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로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슴 압박 한 30회 하고 AED를 충격 1회를 주고 가슴 압박을 또 10회 정도 했을 때 의식이 돌아왔다고 했고 저희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환자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고요. 사고 당시 야구장 기온은 31.3도, 체감 온도는 33도를 넘었습니다. 이날 이 구장에서만 25명이 온열 질환 증상을 호소했고 20대 남녀 2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3명은 그냥 경미한 상황이고요. 와가지고 조금 어지럽다 해서 그냥 뭐 약을 타거나 아니면 좀 휴식을 취하고 가거나 그런 상황이고요. 오후 3시 기준 야구장 관람석 그늘 지역 온도를 재봤는데요. 41도에 육박합니다. 전국 온열 질환자는 어제 하루 198명 발생해 누적 환자는 2,440명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농작물도 바짝 말라가고 농민들의 삶도 메말라갑니다. 제주 당근밭은 말라붙었고 경남에선 사과와 단감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석 물가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제주 특산물인 당근을 키우는 밭입니다. 흙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밭에 뿌린 당근 씨앗이 싹도 못 틔우고 말라 죽을까 농심은 타들어갑니다. 비가 와도 땅에 흠뻑 젖지 않는 이상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발화가 됐다 하더라도 어린 상태에서 올라오면 이 날씨에는 전부 다 죽어버리고. 수확철을 맞은 제주 수박밭도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열로 너무 빨리 익어서 피수박이 지금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출하를 못하는 입장에서 폭염이 이어진 경남 지역도 과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을까지 익어야 할 사과와 단감이 나무에 매달린 채 썩어갑니다. 38~9도 이 정도 되면 감나무도 사실은 스트레스 받아요. 비 안 오죠. 햇빛 너무 뜨겁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지난달 전국 평균 강수량은 220mm, 평년보다 26% 적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그 물을 다 저장을 해놓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심토, 그러니까 더 깊은 땅으로 다 내려가 버려서 식물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추석 물가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애석하게도 당분간 비 소식도 없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폭염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킬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의 위성 영상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구름의 끝자락이 일본 열도에 닿아 있습니다. 돌핀은 태평양의 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이후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우리 기상청은 주말 이후 돌핀이 일본을 거쳐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는데 다만 일본은 조금 더 우리나라 서해와 가까운 북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경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돌핀이 동중국 해상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동풍이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북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 기류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태풍의 바람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쪽 지역의 무더위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체계적으로 동풍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보다 서쪽의 기온이 높은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기상청은 태풍의 경로가 바뀔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야간 경기였는데도 남성 2명이나 쓰러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잇따르는 폭염에 경기를 제대로 즐기기 힘든 날들인데요. 얼마나 위험한지 박한솔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제 인천 경기장이었죠. 남성들이 쓰러진 시각이 밤 10시쯤이었다는데 이때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요? 네, SSG 랜더스필드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의 기온은 낮 2시에 35도 정도였고 경기가 시작할 무렵인 저녁 6시쯤엔 약 1도가량 떨어지긴 한 34도 수준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오후 10시는 31도, 체감온도는 33도 수준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야구장 온도는 다릅니다. 야구장 온도는 다른가요?
네, 오늘 저희 취재진이 서울 잠실 야구장 관람석의 온도를 측정했는데요. 무려 66도를 기록했습니다. 야구장은 설계상 햇볕을 하루 종일 받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해가 진 다음에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온보다도 높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관중들이 밀집해 있으면 온도는 더 올라갑니다. 1제곱미터당 2명에서 3명 이상이 밀집할 경우 주변 미세 기온은 기본 기온보다 약 2도에서 4도씩 상승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땀을 흘리고 숨을 쉬면 수증기가 나와 습도까지 높아집니다. 기온이 33도씨로 동일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해서 상대 습도가 50%에서 70%로 상승하면 체감온도는 35도에서 41도로 무려 6도씨 이상 뛰어오릅니다. 좌석과 바닥의 복사열로 10도, 밀집된 관중 체온 때문에 2에서 4도, 습도로 인한 체감온도 5에서 6도까지 합치면 야구장 관중석은 일기예보보다 15도 더 더운 환경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데요. 야구 보는 분들 보통 맥주 드시면서 보는 분들 많잖아요. 술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맥주를 마셔서 심박수가 올라간 상태에서 춤을 추며 응원을 하면 시간당 체온이 1에서 1.5도씩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로 인해 탈수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야구장 하면 이 치맥 문화가 사실은 중심이잖아요. 주류를 섭취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체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느꼈을 체감 온도는 높지 않았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죠. 그래도 여름에도 경기는 이어질 텐데 관중분들이 좀 온열질환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지키면 좋을까요? 네, 경기 시작 전부터 충분한 물을 마시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관람 중에 수시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야구 경기는 서너 시간, 장시간 이어지는 만큼 계속 서서 응원하기보다는 중간중간 그늘이나 냉방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밤 경기라고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박 기자가 전해드린 수칙 꼭 기억하시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 2달 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엽니다. 정부가 검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첫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부장검사 이상에는 2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직을 주겠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자리도 별로 없고 검사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오늘 분위기를 류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행안부는 검찰 검사장급은 1급, 차장, 부장검사는 2급, 평검사는 경력에 따라 각각 3급과 4급으로 임용해 법률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수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제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행된 첫 설명회에선 차장, 부장검사급이 갈 수 있는 2급 수사관 보직이 전국 중수청을 통틀어 16자리라고 했습니다. 경찰 출신 등도 국장급에 임용될 걸 감안하면 자리는 더 줄어듭니다. 400여 명이 넘는 차장, 부장검사급 중 일부가 중수청으로 옮기더라도 실제 2급 보직을 받긴 어려운 구조란 겁니다. 설명회에 다녀온 검사는 명목상 직급을 높게 쳐주는 것 같지만 실제 보직은 기존보다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첫 중수청 설명회엔 부산지검과 고검 근무자 70여 명 중 10여 명만이 참석하는 데 그쳤고 평검사보단 퇴직이 임박한 고연차 검사가 많았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또 다른 검사는 지원하면 전부 임용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준비가 부족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사필 규정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 통과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최지원 기자입니다.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 도중 수사 기소 분리로 국민 걱정이 많다고 오늘 땐 이재명 대통령. 자신은 법안을 안 읽어봤다며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그 형사소송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냐고.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요. 어제 필연적 조치이자 사필 규정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정작 법안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겁니다. 주로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던 합동수사본부 운영이 취약해졌다는 지적엔 금지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뭐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뭐.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형소법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걸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합수본 운영의 실효성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 행안부가 충돌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합동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동 협력 수사. 행안부 주장은 저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부실하다. 그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 원래 친하시잖아요. 안 친해? 이 대통령은 합수본 재구조화를 고민해달라며 필요하면 제도 보완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쿠팡이 올 상반기에만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은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떠났던 회원들이 돌아왔다며 회복을 자신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공개 행사의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오늘로 562일째, 이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지만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했고 김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과도 서면과 음성으로만 했습니다. I want to apologize again for the concern and inconvenience this has caused. 오늘 2분기 실적 발표 역시 음성 컨퍼런스 콜로 진행됐습니다. Membership, for example, now exceeds its levels before the incident. Record membership shows up in revenue on a lag. 실적은 2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2분기 영업손실은 8,350억 원으로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최대입니다. 1분기 손실 3,545억 원을 더하면 상반기 누적 적자는 1조 1,895억 원에 달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과징금 6,247억 원이 2분기 비용에 반영됐는데 과징금 효과를 빼더라도 2천억 원이 넘는 적자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 의장은 고객 신뢰가 회복됐다고 강조했지만 직접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은퇴하고 여유롭게 노년을 보내는 건 옛말이 됐습니다. 55세 이상 일하는 고령층이 올해 처음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적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입니다. 최윤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55세부터 79세까지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1,012만 5천 명입니다. 고령층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합니다. 고령층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1.5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일하는 분야는 어딜까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이 보건, 사회복지, 제조업, 도소매업 순이었고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의 나이는 평균 53세였는데 73.6세까지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희망을 했습니다.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하는 즐거움, 무료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고령층 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 원으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54만 원에는 한참을 못 미쳤습니다.
해방 이전 세대들 직업경이 낮은 사람도 있지만 베이비 세대들은 전문성도 있고 경험도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 특성에 맞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고령자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노후 소득 보장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6회 공군 사관학교 통합 움직임을 두고 찬반 논란이 여전합니다. 각 군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합동성을 강화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했었는데 다른 큰 이유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빠른 통합을 요구하며 한 말 때문인데요. 육사 동창회가 상당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도중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몇 차례 있었냐고 물으며 전부 육사 출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 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관학교의 빠른 통폐합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군대를 거의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씩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를 절단을 내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쿠데타 방지가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배경 중 하나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내고 통폐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며 정부가 말했던 합동성 강화, 스마트 강군 육성은 명분에 불과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치적 보복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고 그랬는데 오늘 그 내심을 대통령 입에서 나와버렸네요. 국방을 위해서 훌륭한 장교들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야당도 12.3 계엄에 대한 징벌로 육사를 지우겠다는 게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이유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통일부 업무보고에선 정동영 장관이 북한을 향해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북한 대신 조선으로 부르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안전에 도움이 되는지 결론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로를 겨냥한 당권 주자들의 발언 독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초접전 중인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 서로를 배신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론을 둘러싼 날선 공방까지 황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또 꺼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또 병이 도졌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정 후보가 5년 전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며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 반발을 샀던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지게 만든 불교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탈당하는 게 당과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더 배신이고. 두 후보는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가 지연된 걸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4월 전에 끝내자고 했는데 왜 굳이 전대 때까지 이 쟁점을 끌고 가려고 하셨죠? 대단하시네요. 총리 TF에서 보안수사권 유지냐 폐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뭉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검찰개혁을 좀 무려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당정협의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총리실 금융위에서 이걸 결정한 것 같은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을 두곤 격한 표현도 나왔습니다. 비속어를 쓴다면 둘러먹을 걸 둘러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선거 승리가 아니라고 규정했는데.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의 당정 엇박자 논란을 부각했습니다. 정청래 후보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독대를 위해서 당청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는 0.5%포인트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무력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민간인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운용한 걸로 추정되는 드론이 달아나는 길바닥 상인을 끝까지 쫓아가 공격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셉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드론을 향해 애원하듯 두 손을 모으며 달아납니다. 하지만 드론은 빙빙 돌며 계속해 뒤쫓다. 끝내 남성 쪽으로 돌진해 폭발해버립니다. 남성은 파편상등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 채소를 파는 노점상이었습니다. Я ему показываю, что дивися овочі, це нічого там такого нема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들이 러시아의 드론 사파리에 노출되고 있다며 민간인 공격을 맹비난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새벽 수도 키이우의 아파트와 물류창고 등엔 러시아가 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과 드론 여러 발이 떨어져 17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틀 전에는 러시아 남부 흑해연안 휴양지에 드론이 떨어져 폭발하며 어린이 3명 등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별장과는 약 30km 거리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Люди, которые заведомо бьют по гражда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по пляжу, этих людей уже нельзя называть людьми. 러시아 노보로시스크항 인근 흑해 해역에서는 튀르키예 선박이 드론 공격을 받아 선원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러시아 최대 온라인 업체는 하룻밤 사이에만 물류창고 3곳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아 5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과테말라의 대표적인 화산 푸에고 화산이 다시 분화했습니다. 화산재 기둥이 높이 치솟으면서 주민 1,7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8년 전 분화했을 때는 2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을 정도로 위협적인 화산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밤, 잠들어 있던 화산이 붉은 용암을 토해냅니다. 불기둥은 화산재와 함께 하늘 높이 치솟은 뒤 산등성이를 타고 흐릅니다. 해발 3,763m 높이의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현지 시간 지난 3일부터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상공 6km까지 화산재와 가스 기둥이 치솟고 용암과 화산 쇠설류가 산비탈을 타고 빠르게 흐르자 인근 3개 주에는 재난 최고 단계인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주민 1,700명이 긴급 대피했고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Qué va a pasar? ¿Cómo está el volcán? Si ya se calmó, ¿no? Va esperando una respuesta positiva, si ya nos podemos ir o aún no. 과테말라 당국은 3만 명 가까운 주민들이 화산재 영향권에 있다며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분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Los gases que importante la gente lo conoce como humo, que no se puedan ver estos humos en el volcán, no quiere decir que la actividad 2018년 분화 당시엔 화산 쇠설류가 마을을 순식간에 덮쳐 200명 넘게 숨졌습니다. 화산 쇠설류는 200도가 넘는 고온의 가스와 재해 암석 파편이 뒤섞인 채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쏟아져 내려 화산재해 가운데 가장 치명적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쓰러지는 사고까지 날 정도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자 KBO가 특단의 조치를 꺼냈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든 프로야구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저희 취재기자가 그라운드와 관중석 온도를 직접 재봤습니다. 그 수치를 류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는 취소됐지만 선수들은 빈 경기장에서 상대팀과 함께 훈련을 이어갑니다. 더가웃에서 목을 축여도 땀은 쉼없이 흘러내립니다. 땀도 엄청 많이 나고 한 번씩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덥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인적인 더위다. 어제 인천에서 폭염으로 관중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KBO는 사상 최초로 연이틀 전 경기 취소를 결정하고 추가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NC와 두산의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던 잠실구장의 기온은 오후 3시 기준 37.5도이지만 실제 잔디밭 표면의 온도는 60도에 가깝습니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관중석의 표면 온도는 66도를 넘었는데 경기가 시작되는 6시 30분까지
온도가 내려간다 해도 많은 관중이 모이면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KBO는 구단장들과 선수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운영 방침을 세분화하는 등 대책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프로축구는 K리그 경기 시작 시간을 저녁 8시로 30분 늦추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무조건 고민이 있어야 돼.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 잡고 걸고 재판 때리고 집어넣고. 영화 부당거래에서 연쇄 살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자 경찰청장이 수사국장을 질책합니다. 대통령 관심사가 돼 안절부절 못하죠. 수사국장은 강력팀장을 불러 이번 사건만 해결하면 그동안의 승진 누락 같은 건 싹 다 해결될 거라고 부추깁니다. 이번 일만 잘 처리되면 그동안 없던 줄이고 빼기고 한 번은 생기는 거야. 유혹에 넘어간 팀장, 가짜 범인을 내세웁니다. 조작은 또 다른 조작을 낳고 살인까지 저지른 끝에 모두 파멸합니다. 영화지만 권력자의 말 한마디가 수사기관 말단까지 어떻게 전파되는지, 실적과 출세에 눈먼 공권력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섬뜩할 만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안 수사권까지 없어지면 경찰의 수사 책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대로 권력형 비리까지 잘 수사할지 의문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최근 몇몇 사건만 봐도 걱정이 앞섭니다. 집권당 실세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거의 1년째 지지부진입니다. 공천 헌금, 대학 편입, 취업 청탁 등 13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김 의원을 고소했던 전직 보좌관이 수사 지연을 이유로 수사 심의를 신청할 정도입니다. 김병기가 병원에 입원도 하고 수사 도중에 뛰쳐나가고 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사가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걸 보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뎌집니다. 어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의 지향점을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그 기준은 오로지 법과 원칙이 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 4.19 때 김주열 군, 87년 민주화운동 때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서 권력에 굴종하고 진실을 은폐했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조차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유대행의 말이 사실이 되려면 선언이 아니라 수사 결과로 국민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권력 앞에서 유독 느려지는 수사라면 빈 구호에 불과합니다. 8월 5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권력 앞엔 우선 멈춤이었습니다. 전국이 무덥지만 특히 서쪽 지역은 날이 갈수록 더 뜨겁습니다. 서울은 이틀째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제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절기상 입추가 이틀 뒤로 다가왔지만 서울의 낮 기온이 내일과 모레까지 40도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예상되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당분간 더위가 쉽게 꺾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극심한 폭염 속에 태풍 돌핀의 경로인데요. 지금의 예보대로라면 돌핀은 서쪽으로 이동하며 중국 남부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밀어올리는 뜨거운 열기가 폭염을 더욱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7도, 광주와 부산 26도로 낮더위가 밤에도 이어지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9도, 춘천과 대전 37도, 대구 36도로 오늘보다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은 다음 주까지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주로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